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조병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200% 쌩얼입니다. 저는 심지어 여기 와갖고 더워갖고 저 밑에 화장실에서 세수도 했어요. 거칠어요, 너무. 제품이지만 참 안 좋네요. 오늘 박주옥 관장님하고 또 서해란 관장님, 그다음에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도서관에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처음 섭외를 받고 뭐 이제 하기로 하고 또 일정 잡고 오늘 아침에 나오고 했을 때보다 지금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영광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도서관이 그간 해왔던 일들이 너무 좋은 일들이 많고 한국의 도서관이 뭐 세계에 나가도 좀 빠지지 않고요. 뭐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 또 사서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 자리 여러 사서 선생님들 모시고 좀 뭐 제가 생각하는 그동안 좀 공부해왔던 것들에 대해 아주 좀 간단한 일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는 오늘 이제 우리 심포지엄 주제가 변화와 포용이 아주 가장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도서관이 어떻게 조금 새롭게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는가, 그리고 도서관이 어떻게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주제가 상당히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 전에 뭐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뭐 그냥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변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런 좀 포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박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격차나 정보 격차, 여러 가지 면에서 생겨나는 이런 격차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도서관의 역할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현대 시민이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때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공간이 어디인가 얘기했을 때 하나는 집이고요. 다른 하나는 학교죠. 근데 집과 학교에서 다 해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집과 학교가 굉장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저는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지내고 이제 거기서 아이도 낳고 키우고 이랬는데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뭐 저는 이민자로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문화적으로도 부모들이 문화적으로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어렸을 때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나 자신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는 공간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었어요. 저희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매우 특별한 현대 시민의 교육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주제는 변화와 포용의 시대 New Literacy라는 제목인데요. 리터러시란 말은 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말들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미디어, 디지털 이런 말을 특별히 붙이지는 않아요. 조금 리터러시를 폭넓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는 문식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과 언론들은 문해력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리터러시란 말을 주로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한 글자를 더 붙였죠. new. 그러니까 이 리터러시가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경험해왔던 리터러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이 리터러시를 조금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뉴 리터러시라는 말을 썼고, 이 뉴 리터러시가 우리 모두, 그러니까 아이들, 미래 세대들을 포함한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좀 변화와 포용의 균형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도구, 생각의 도구, 삶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데 너무 분위기가 차분해갖고 네 괜찮습니다. 이게 뭐 유선이라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그래서 뉴 리터러시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게 깊은 정의나 뭐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어를 보시면 뉴 리터러시에서 제가 복수를 썼습니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과 도전. 그러니까 우리 이 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것들은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키워드들이 뭐 혁신, 전환, 사회 변화, 그 다음에 그것과 대응되는 것들이 뭐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이 이제 도서관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공동체는 이제 주로 가정인데 이제 에 대해서 좀 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특별히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세 가지 파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뒤로 어떻게 넘어갈까요? 네, 그러네요. 리터러시 어떻게 이해할까? 무슨 마이크가 없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그 리터러시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건 이제 처음 이제 뭐 우리가 뉴 리터러시를 알기 위해서는 리터러시가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미국에서 발표를 뭐 수백 번 했는데 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왜냐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은 굉장히 좀 딱딱해요.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규정하기 때문에 이게 자 전통적 관점에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전통적 관점의 리터러시라는 게 있죠. 흔히 쉽게 얘기하면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글자 뭐 우리로 치면은 한글이죠.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글자 한글이니까. 외국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이제 말이 있을 것이고 옛날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썼죠. 문자 언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 또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제가 이제 능력에 저렇게 그 인용 보호를 넣었잖아요. 능력. 사람들이 저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리터러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문해력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훨씬 더 넓어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 전통적으로 글을 읽고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매우 표준적 형식의 텍스트를 읽고 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준적 형식의 텍스트라는 거는 뭔가 틀에 박혀 정해진 것.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매우 표준화된 형식과 내용의 텍스트, 글, 뭐가 있을까요? 네? 교과서, 학교 교과서, 그렇죠? 학교 교과서가 원래 학교라는 근대 제도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거든요. 표준화된 텍스트를 읽고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텍스트가 하나이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이 텍스트는 누가 만드는가?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로 문자화된 다양한 형식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된 텍스트다. 여기서 권력이라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권력이란 말을 쓰면은 야 너 빨갱이냐 우리나라에 막 독재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이건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파워입니다. 파워.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파워 관계가 생기게 돼요.
그 파워 관계가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상하든 뭐든 간에 항상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자녀, 할머니, 손자 다 파워 관계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텍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텍스트, 그 텍스트를 만든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관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social construction,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로 대표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형식화된, 표준화된 텍스트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치 중립적이고 기계적으로 공정한 거다. 이거는 되게 뭐 한쪽에 힘이 없어. 아주 공평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편향되지 않았어. 바이어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고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처리하고 기억하고 또 생산하는 것. 이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전제가 무너지면 교과서로 배우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과서는 옳은 거야. 교과서는 불편부당해. 교과서는 편향되지 않았어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걸 갖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거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교과서로 배우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교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전통적인 리터러시, 읽고 쓴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교과서 읽기, 시험 보기, 그것들의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 모으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가 학교식 읽기와 쓰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교라는 건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제도화된 공간 맥락에서 뭔가의 어떤 가치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서 하는 읽기와 쓰기, 그런 걸 이제 학교식 읽기와 쓰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글을 읽고 쓸 때 정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정답을, 이 세상에 이렇게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은 정답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 우리 이 방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인생의 정답을 찾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답 찾는 게 쉽지가 않고 정답이 사실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정답을 찾아라라는 인식론이라는 게 매우 편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답이 있어.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뭘까요? 그걸 찾는 게 나의 역할이죠. 그렇죠. 나의 역할은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역할은 그냥 수동적으로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답이 바깥에 있거나 또는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정보들을 찾고 선택하고 탐색하고 판단하고 연결해서 내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학교입니다. 근데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게 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대 제도로서의 학교라는 게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학교를 바꾸는 일이. 제가 예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 이제 뭐 사회 교과서 같습니다. 사회 교과서에 실린 지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면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4차까지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연평균 약 10%씩 성장하였다.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전국은 1일 생활권이 되었다. 1977년에는 수출액이 100달러에 이르렀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신발, 가발, 섬유 등 경공업이 발달하였으나 1970년 이후로는 철강, 석유 산업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개발 개혁으로 우리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은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70년, 77년에서 굉장히 10%씩 성장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터 비약적으로 발달했는가? 200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가가 만든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보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어떤 정보를 선택해서 어떤 것을 강조해서 그것으로 텍스트를 만드는가. 자, 아이들은 이걸 보고 배우는 거죠. 이거는 중립적인 거야. 이거는 편향되어 있지 않아. 그렇죠? 그런 전제를 갖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명박 정부의 사회교과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해에 만들어진 그 다음 교과서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까 그 지문은 이제 제가 너무 길어서 생략했는데 여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아까 그 그래프 같은 게 있고 특별히 여기에 자 60년대 이후라고 바뀌었어요. 70년대가 아니라 더 60년대.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년 수출 100억 달러 여기다 표에다 아예 집어넣습니다. 사진도 넣었어요. 사진 넣었다는 건 무엇인가?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 사실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1960년대 경제가 발전한 수출액이 급속도로 증가한 건 이때부터죠. 물론 이게 기초가 됐겠죠. 그러나 사실 한국이 굉장히 성장한 거는 올림픽 전후로 해서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엄청나게. 수출 100억 달러가 중요한데 1000억 달러, 5000억 달러는 왜 안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 있는 정보 숫자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다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는가에 따라서 텍스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학교에서 배우는 상태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변화와 포용의 시대에 이렇게 가치 중립적이라는 전제를 갖고서 읽고 쓰는 행위가 과연 이 변화와 포용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적합한 역량이고 태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읽어왔던 방식, 우리가 읽고 쓰는 법들을 어떻게 배워왔는가, 주어진 것을 읽기, 교과서 같은 거, 그렇죠. 하나의 글 읽기, 주로 한 편 읽어요. 주로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주로 하나 읽는 거죠. 목적 없이 있어요. 아까 그거 읽는데 목적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맥락 없이 읽어요. 그걸 읽어야 될 맥락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뭐 누구랑 읽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배운 대로 읽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읽고 내가 작년에 배웠던 방식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것이죠. 질문 없이 읽어요. 아까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선생님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질문 안 해요. 질문해봤자 수업방해 되니까. 그쵸?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교실 공간이 그런 질문들을 허용하는 공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뭐 권위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을 위한 읽기. 그쵸? 대부분 시험을 보기 위한 읽기죠. 아이들이. 정말 몰입해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요게 그러니까 난 요걸 기억해뒀다가 시험 볼 때 맞춰야지 라고 읽는 거죠. 틀림없이 읽기.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읽고 쓰는 거는 국어 시간에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사회 시간에도 읽고 쓰고 과학 시간에도 읽고 쓰고 다 읽고 씁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3시 5분까지인가요? 제가? 네.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이 많아갖고. 과학 수업이 왜 재미없을까? 과학 시간에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학 시간에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자료들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활용해서 실험도 해보고 이러면 과학 시간 재밌어요. 근데 과학 시간에 읽지 않고 과학 교과서를 다라다라 외우거든요. 공식 외우고. 그렇죠? 역사 시간이 왜 재미없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고 그거를 외우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법,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그 시대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재구성해서 역사적인 맥락에 놓고 재해석하는 것. 이렇게 읽으면 역사가 훨씬 재밌을 거예요. 제가 귀국한 다음, 2020년 7월에 귀국했는데, 아이가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뭐 한국에서 배우고 이래야 되니까 또 궁금해서 EBS 방송을 한번 틀어봤어요. EBS 방송에 고등학교 뭐 역사 이런 거, 명강의 뭐 이런 거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그 역사 아니에요. 그쵸? 뭐 태정태세 문단세 저는 그거 못 외우지만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매우 읽고 쓰는 방식, 이 리터러시의 어떤 경험을 기술 관료적인 접근법, 이렇게 우리가 해오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읽을 줄 알아, 우리는 잘 읽어, 잘 이해해, 우리는 지식을 만들 수 있어, 구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터러시라는 건 무엇을 읽고 쓰는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호를 읽고 쓰는 것이다. 이 기호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 교통표지판 사인 아시죠? 사인. 문자 언어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인이고요. 아까 보셨던 흑백 사진 사인이고, 아까 보셨던 그래프 사인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이 사인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사인 기호를 읽지 못하면은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글을 다 깨치셨기 때문에, 깨치셨나요? 한글을 다 깨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글 읽는 일이 아무런 노력이 필요가 없죠. 그 글자를 풀어내는 게. 그렇죠?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풀어낼 수 있어야 의미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궁극적으로 기호 자체를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호를 배우는 이유는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를 많이 좌우해요. 자, 이 의미라는 거는 정보뿐만 아니라 지식, 관점, 의견, 논리, 주장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변화 포용의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기호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나 혼자 살지 않거든요. 우리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같이 살아는 거. 이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사는가 안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냥 여기 있는 이 상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그 조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거는 기호를, 다양한 형식의 기호를 읽고 쓰고 다양한 의미를 읽고 쓰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세계, 사람과 관계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리터러시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냥 읽고 쓰는, 우리 초등학교 뭐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 뭐 영희야, 철수야, 가방 메고 학교 가자 이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읽고 쓰는 일은 늘 어떤 종류의 텍스트를 수반하는데요. 이 텍스트가 하나가 아니에요. 내용도 다르고요. 그게 도서관의 영역인지 문헌정보의 영역인지 심리학의 영역인지 경제학의 영역, 내용 영역도 다 다르고요.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형식도 다르고 양식도 다릅니다. 시각적인지 문자 언어인지 음향적인지 영상적인지 다 달라요. 그래프인지 구조도 다르고 자질도 다르고, 이걸 누가 썼는지, 제가 썼는지, 관장님이 썼는지, 사서 선생님이 썼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썼는지, 동네 꼬마아이가 썼는지, 출처도 다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리터러시라는 게 텍스트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이게 모두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요것만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읽고 쓰는가가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 여기 지금 이 방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방에는 우리가 어떤 공유된 이해, 공유된 목적을 갖고서 이 방에 있거든요. 오늘 심포지엄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나름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 사서 선생님들은 조금 실용적인 사례를 좀 경험하고 싶고, 그렇죠? 또 관장님이나 또 그 위에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도서관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전부 다 사람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 개념도 다르고 효능감도 다르고 정체성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르다고요. 정체성이 한 사람의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 중에 굉장히 좀 넌센스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게 하나를 고르라고. 인생이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의 자녀를 둔 가장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학자의 음악을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락커의 뭐 이런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왜 아니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정체성들이 그 순간 언제 어디서 내가 뭘 하는가에 따라 발현이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다면 이거 역시 더 복잡해지겠죠. 여기서 곱하기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쓰면서 무엇을 하는가가 또 다 달라요. 자, 사서 선생님들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듣고 읽고 쓴 걸 가지고서 뭔가 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하실 거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께서는 오늘 읽고 쓰고 들은 걸 가지고 어떤 그 기한서, 기획서, 보고서 같은 걸 만들고 싶을 거고. 다 전부 다 달라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맥락 안에 들어가요. 그것은 맥락이라는 건 작게는 어떤 과제의 맥락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맥락일 수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전문 영역, 정치경제적 영향, 의사소통, 미디어 다 포함되는 거죠.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중학교 선생님 앞에서 할 때 제가 말하는 형식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슬라이드를 가져와도. 달라요. 맥락이 다르고 정체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방식, 읽고 쓰는 방식 이렇게 다양합니다. 왜 이 리터러시가 더 이상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가? 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방식의 읽고 쓰는 것이 이 변화와 포용의 시대에 더 이상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가라는 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호모사피엔스 역사가 한 20만 년 전이라고 20만 년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머시기가 한 80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언어, 입말을 쓰기 시작한 걸 한 10만 년 정도로 봅니다. 그게 아마 구강구조가 말을 할 수 있는 구강구조랑 말을 못하는 구강구조 다른가 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아는데 이때는 호모사피엔스가 주로 구두 언어를 가지고서 사용했죠. 그렇죠? 그 예전 이때 제가 말을 잘하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그렇죠. 기승전결이 있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의 말하기는 호모사피엔스의 말하기가 아니에요. 저는 문자에 기반을 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때 말이라는 건 매우 원시적이고 간단합니다. 어휘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고대 시가 같은 거 보면은 짧은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죠.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입말은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입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10만 년 됐는데 인류가 문자를 쓰기 시작한 게 한 5천 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자, 수메린들이 쓰던 문자, 뭐 이집트 문자, 각골 문자 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문자를 누가 썼는가? 주로 상인들이 쓰고 귀족 지배층들이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중적으로 그러면 일반인들이 언제부터 읽고 쓰기를 했는가? 문자로. 그걸 한 600년으로 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때 서양에서는 독일의 출판업자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고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능해진 제도가 학교 제도예요. 그러면서 교과서를 찍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식신경 있죠. 이게 한 세기 정도 앞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화와 포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제가 이거 60년이라고 많이 잡은 건데, 이 60년이면 1968년에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만들어져요. 하이퍼텍스트,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한, 링크로 연결해서 굉장히 여러 텍스트, 그러니까 정보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억을 확장시키는. 근데 이게 이 하이퍼텍스트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뭐였냐면은 개인 컴퓨터 안에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단말기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게 뭔가 월드 와이드 웹, 단말기를 연결하자. 그게 인터넷의 시작입니다. 근데 저게 나온 게 89년, 90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기술,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언제 나왔을까요? 2007년.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만 15년 됐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사회라고 얘기하는 게 불과 15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엄청나게 오래 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도 이렇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소통의 방식, 일의 방식, 생각의 방식, 판단의 방식들이 달라지게 된 거죠. 지금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이런 디지털 세대와 또 저 같은 세대, 저 윗세대, 소통이 잘 안 된다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25년 동안 지금 다 몰려 살고 있어요, 지금. 25년 동안 애기들이랑 청소년들이랑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다 몰려 살고 있습니다. 저 15년 동안 시간에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생애 경험들이 다른데 그 안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균질한 경험이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경험 자체가 매우 불균질하다. 그래서 저는 리터러시가 좀 진화된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단수에서 이것은 복수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리터러시라는 거는 어떤 단일 독자, 단일 작가, 단일 텍스트의 관계를 넘어서 다중 독자, 다중 저자, 다중 텍스트, 다중 정체성, 개인 또는 집단, 의미 구성의 다중 양식, 다중 채널, 언어적, 양상, 시각적, 공간적, 다중 목적, 관심사, 동기, 의도, 이념, 다중적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히 이 디지털 사회에서. 왜? 우리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뉴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이 뉴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 이런 학문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법 해서 뉴 리터러시. 텍스트는 세상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표상한다.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맥락 안에서 노인, 읽기와 쓰기 활동을 의미하고요. 지식은 다양한 집단, 주체, 공간, 도구에 분배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여기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고 떠들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와 지식과 관점들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쉐어드 카이라고 그러는데 현대 학습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혼자 읽고 쓰는 거, 혼자 공부하고 혼자 성장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여 있을 때에 새로운 지식과 의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지적일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가능성이란 무엇이냐? 지금 이 변화의 시대에 이걸로 움직여 볼까요? 자, 변화의 포용의 시대. 모든 물질, 도구, 자원, 환경은요, affordance라는 게 있는데 이걸 행동 유도성이라고 합니다. affordance라는 거는 가능성과 제약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펜을 들고 있죠. 펜의 어포던스는 까만 볼펜의 어포던스는 까맣게 쓸 수 있다. 그걸로 까만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심지어 종이도 뚫을 수 있다. 가능성이죠. 근데 까만 볼펜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양한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펜이 뭡니까? 사색 볼펜.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성을 늘 상상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반드시 제약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약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기술의 발달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환경이나 변화의 시대라는 건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회와 도전이 있는데 디지털적 가능성,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뭔가 일을 같이 하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 어떤 이념적 관계, 이해의 충돌이 생기고 세상에 정보가 널려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그냥 찾아갖고 다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알미 무엇이다, 지식이 무엇이다, 진실이 무엇이다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왜?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령 이런 거죠. 만약 지금 여기서 내가 읽고 있는 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가? 학교에서 읽는 것들은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읽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거짓이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 거짓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질문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들을. 그러기 위해서 이 텍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텍스트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읽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제일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가려져 있는가? 이게 사실은 오늘 포용성 이야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정보를 대하고 웹사이트를 보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 거기서 표현되는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누구인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러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뭔가 사회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좀 그냥 추상적으로 몇 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학교 도서관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는 실제적인 문제와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그거 정말 그렇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질문들, 이런 마음이 드는 문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맥락화된 지식과 실천. 학생들의 배움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 상황, 매우 구체적인 의미 표상 체계, 매우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촉진이 되거든요. 교과서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교과서도 지금은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우리 뭔가 이게 몰입해서 배우려면 새로운 걸 배워야 몰입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다 봤던 것들을 배우니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적 텍스트 탐구를 위한 비판적 분석의 틀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관점, 이해,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연결해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나에게 질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과정. 현재 사실 리터러시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리고 읽고 쓰는 것들이 포용성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읽고 쓰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읽고 쓰지 않으면 포용성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양한 관점,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읽고 쓰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도서관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와 가정에 가용하지 않은 도구와 자원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책이 필요한 겁니다. 책과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능적인 일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효용이 있는 도구와 자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멀티컬처럴 텍스트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문화 뭐 우리 이야기 그림책도 많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 안에 그 자체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녹아있는 정말 좋은 많은 책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심결에 선택한 책이 그렇죠? 그 아이에게 평생 남는 어떤 다양성의 관점을 안겨주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 관련해서 충분한 기회, 그렇게 읽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서 선생님 만나고 같이 책을 읽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오면 그들과 함께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리터러시 격차의 완화인데 이게 가정에서 벌어진 격차가 학교에서 좁혀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잘 안 좁혀져요. 그거는 그냥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개별화 교육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도서관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이렇게 선뜻 들어올 수 있게. 제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가면 유리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정말 멋진.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흙 묻은 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도서관도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도서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그렇죠. 너무 팬시하고 화려해 갖고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누추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곳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좀 학습 기회와 배움의 기회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특별히 디지털 도구나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의 98% 정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 디지털 격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사는 애들은 스마트폰, 랩탑,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도에 맞게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덜 몰입이 돼요. 덜 중독이 되죠. 근데 빈곤한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있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전화하고 소통하고 게임하고 수업 듣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런 디지털 도구와 툴들의 접근 기회를 많이 주는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주로 이제 가정인데 제가 굉장히 말을 좀 어렵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쉬운 말입니다. 대화입니다. 가정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정에서 뭔가 학교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문화 텍스트 45권 전집을 사갖고 오늘부터 하루에 2권씩 무릎 읽히겠다. 그러면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가정의 교육은. 가정은 원래 그렇게 배우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정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공간이에요. 생활의 경험으로서 배우는 공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공간은 학교. 그 둘이 통합된 그 둘의 중간 영역의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래서 이제 공간의 차이에 있어서 배우는 방식,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부모님들이 막 그래요. 막 부모님들이 여기도 다 부모님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지만 본인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은 그냥 부모다. 양육자다. 참여 문화와 참여 구조, 정보의 투명한 공유, 지속적 관심과 지원.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무슨 얘기인가? 부모님이 하는 미디어 생활 또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여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 이런 것들 아이들과 나눠야 됩니다. 계속 애들한테 물어보지만 마세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대답 안 해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대답 안 합니다. 그렇죠? 온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3가지가 있는데 지구인, 외계인, 중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먼저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계속 아이들한테 너 뭐하니 무슨 생각하니 물어보면 얘기 안 하는 것이죠. 그런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 전에 부모랑 아이들에게 왜 도서관에 와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대화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몰입이 가능할 것 같다. 결론 이제 슬라이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리터러시는 다양한 텍스트를 선택, 탐구, 활용하는 과정이고 그것으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이자 그러한 실천이다. 저는 능력이라는 말을 좀 넘어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리터러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이 우리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험하며 실천하고 성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만큼 확장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리터러시를 배우고 개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하면서 역량 있는 학습자, 전문적인 직능인 합리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지식의 구성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미래, 그러니까 곧 사실은 현재입니다. 세대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도 바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